곡물 없는 기자회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코로나의 슈퍼 전파자 정상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제가 예. 바로 그 슈퍼히어로. 아, 예. 예수 그리스도의 슈퍼 전파자 김용민 나왔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그렇습니다. 옥사고시를 꼭 보기 때문에 예. 언제입니까? 이미지를 좀 빨리 바꿔야 됩니다. 예. 복음 전도자로. 네. 페북 보니까 이미지 바꿀 생각이 없는데. 페북의 인격은 따로 있습니다. 아, 따로 있다. 예, 부캐인가요, 부캐?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목사고시도 시험을 봅니까? 이렇게? 시험 봅니다. 얼마나 어려운데요. 이 두꺼운 책을 딸딸 외워야 돼요. 아, 정말요? 물론 이 책에서 있는 그대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네. 예, 얼마든지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또 수련도 해야 되고 올해 이제 합격을 하면 올해 바로 이제. 올해가 아니고요. 네. 저는 대선이 있는 해 6월에 그때 시험을 치를 자격이 생깁니다. 아, 그때. 아,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여러분 또 한 주를 보냈고요. 새로운 한 주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코로나19의 큰 그런 뒤통수를 맞고 나서 먹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또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이 방송을 좀 보건소가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오늘 광고 보건소가 봐도 괜찮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뭐 각자 따로 먹는 거니까 뭐 조리해가지고 함께 뭐 국물을 떠먹는 아니, 게 아니니까. 정상근 선수가 걱정하는 거는 그게 아니라 다른 것 같습니다. 왜요? 오늘 참 어마어마한 걸 광고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저 사실 완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예. 아이고, 참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광고부터 합시다. 오늘 할 네네. 얘기가 많습니다. 먼저 여러분, 금산 흑삼의 흑삼 천과 세트. 아, 이 안에 요게 들어있어요. 요게. 네네. 예, 예. 자, 인삼이 좋은 거는 뭐 누구나 다 아실 겁니다. 특히 금산, 충남 금산이 인삼의 네. 또 본고장이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그쵸. 것이고, 이 흑삼이라고 하는 것은 인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만든 것입니다. 검게 변해서 그래서 흑삼이라고 하는데 9번 찌고 9번 말리는 과정, 그래서 구증구포라고 하는데요. 네. 구증구포의 과정을 통해서 흑삼은 그냥 인삼보다 훨씬 많은 유효 성분을 갖게 되고요. 인체 내부의 흡수율은 더욱 올라가고 맛도 홍삼에 비해서 쓴맛이 덜합니다. 홍삼이 몸에 좋다는 건 잘 아는데 너무 써서 먹기 힘들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홍삼에 비해서 쓴맛이 덜합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을 먹기 어려운 분들, 또 갱년기의 중장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충북대 의대 최영기 교수팀은 유명 식품 저널인 뉴트리언트의 흑삼이 홍삼보다 폐렴에 효과가 2배 이상이라는 연구 결과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코로나가 뭡니까? 폐렴 아니에요, 폐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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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전 대표는 우한 코러스라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병명을 만들어내셨죠. 우한 코로나라고 해야 되는데 삼중창으로 나오는 거죠. 우한 코러스라고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흑삼의 기능성에는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항산화 효과, 이거 뭐 하나같이 코로나에 가장 좋은 그런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설에는 국내에서 재배된 고려 인삼으로 만든 흑삼을 꿀에 당침해서, 당침이 뭐냐? 인삼 뿌리에 당류 성분을 침투시켜가지고 가공 처리하는 그래서 제조한 금산 흑삼의 흑삼 천과 선물 세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흑삼이 한 뿌리씩 진공 포장되어 있어서 섭취 그리고 휴대가 편한데요. 특히 흑삼이 원형 그대로 꿀이 당침돼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흑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흑삼이 통째로 10뿌리가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용으로도 정말 좋습니다. 가격이 핵심인데 네네. 흑삼 천과 선물 세트 30g 곱하기 10개 이게 69,000원입니다. 와, 세상에 흑삼을 이 가격에 10개나. 이건가요? 요 박스가. 그렇습니다. 이 박스. 하나에 거의 뭐 7,000원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김용민닷컴의 압도적 최저가는 이보다 더 쌉니다. 네. 앞서서 69,000원 얘기했는데 김용민닷컴은 49,000원에 보십니다. 5만 원 미만으로 네네. 낮췄어요. 자, 그밖에 금산 흑삼의 대표 상품인 금흑수 흑삼액은 역시 김용민닷컴이 압도적 최저가입니다. 금산 흑삼 금흑수 흑삼액 1개월치 30호는
판매 정가가 99,000원인데 네. 김용민닷컴은 54,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 오, 아. 엄청나게 싸네요. 야, 엄청나게 쌉니다. 네. 자, 여러분 한번 좀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산 흑삼 천과 선물 세트. 네. 이 육포같이 모양이 육포처럼 생겼는데 오늘 그 육포를 우리가 먹을 수 없으니까 네네. 육포라고 생각하고 삼포로. 이게 아, 너무 이렇게 좋아 바로 뜯기도 편하네요. 어이구, 꿀이 또 이렇게 함유가 돼 있으니까 먹기 좋다. 뭐 일종의 좀 젤리 같아요, 젤리. 젤리. 젤리 같은데. 이게 보통 인삼은 싹둑 잘라 먹는 이런 맛인데 이건 아주 그냥 부드럽게 씹힙니다. 제가 원래 인삼 종류를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잘 안 먹거든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뭐든지 먹기로 뭐든지 했습니다. 한 중년 무렵에 병을 세게 한번 당하신 분들은 그때부터는 이 건강식품은 네. 몬도가네처럼 그거 있잖아요. 혀가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확 그냥 집어넣는 그런 식으로. 면역력이 좋은 건 무조건 드세요, 여러분. 네. 맛있습니다. 심지어 맛있기까지 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건강에 좋은데 심지어 맛있기까지 합니다. 우리 스탠딩 라이너님은 양갱을 먹는 듯. 양갱 같은 거 맞아요. 양갱 맛이에요. 양갱보다는 좀 더 건강에 조금 더 좋은 맛? 네. 그렇지. 하지만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양갱보다는 조금 더 쫀득쫀득합니다. 그래요. 맛있다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꿀이 발라져 있어가지고 이제 곧 설이 다가오는데 네. 설 선물로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이런 거 정말 좋습니다. 아, 네. 좋아요. 네.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 건강에 좋다는 벌써 더해서 맛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 인삼 육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방송하기 전에 엄미애 씨가 요게 딱딱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가위를 준비를 아, 그래요? 해주셨는데 네.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와, 이거 네. 전 손도 자르겠는데요, 이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네. 흑삼수도 하나 먹겠습니다. 아, 네네. 병 뭐 있는 거. 흑삼을 사실 생전 처음 먹어봐요. 네. 오늘 네. 굉장히 아, 이제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렇게 좀 잘라서, 회원님, 그 가위 좀 줘봐. 자르기가. 흑삼수. 아이, 몸에 좋은 거는 그냥. 아유, 뭐 그냥 상큼하게 목에 넘어갑니다. 이거 좋네. 이거는 그냥 컵에 담아가지고 차처럼 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릇에 담아가지고 밥 말아 먹어도 되겠어요.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좋은 흑삼. 네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아우, 이 광고 한번 더 하고 싶네요.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동기 형님부터 하죠. 네. 그 얘기부터 잠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뭐 여러 평가가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나름 기대했던 것보다는 기대를 안 하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무난하게 신년 기자회견이 진행이 된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다만 그냥 이거는 어차피 좀 인상 비평일 가능성이 있긴 한데 첫 질문 있잖아요. 첫 질문. 첫 질문은 저는 굉장히 상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청와대 간사한테 이 관례적으로 이제 그렇죠. 시켜주는 관례적으로 건데. 시켜줬는데 그래요? 네. 청와대 이 기자단의 간사가 첫 질문이 사면론이었어요. 아, 너무 아쉬웠어요, 진짜. 저는 왜 첫 질문을 사면론으로 했을까? 정말 여러 지금 우리 한국의 현안들이 많은데 그리고 상당수 국민들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고 여기 지금 두 분도 고통을 받다가 정상근 기자는 이제 오늘 컴백을 했고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게
청와대 출입기자단의 간사가 첫 질문이 이명박 박근혜 씨 사면 문제였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고개가 좀 갸우뚱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실제로 외신 기자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관련 질문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 국물 없는 기자회 전신이었던 관훈클럽에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질문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회견을 좀 적게 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국민과의 소통을 조금 미흡하게 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질문도 있었는데 아니 국민이 뭐 기자만 국민입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답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에 대한 기본 취지에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자주 한다고 해서 더더군다나 청와대 출입기자하고 기자회견을 자주 한다고 해서 그게 소통을 잘하는 대통령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 지론이고 김용민 PD하고 정상근 기자하고도 끊임없이 이 자리에서도 계속 얘기를 한 그런 사안이었고요. 다만 아쉬운 점은 있어요.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던 부분인데 기자들하고 소통을 할 필요는 없지만 다른 어떤 그런 기성 언론에 종사하지 않는 그런 흔히 이를테면 김용민 PD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와의 인터뷰 정돈된 공통 대담 뭐 이렇게 합동 대담 형식이 됐든 아니면 시사 유튜버와의 합동 회견 합동 토론 에이 그건 너무 나갔어. 유튜브가 훨씬 더 라디오보다도 매체력은 있지만 그건 뭐 참 과제가 많습니다. 댓글도 보면은 지금 이 몇 주 전부터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다든지 뭐 의견을 제시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데 나의 조회수 올라가니까 좋지 고맙게 오신 분들을 쫓아내진 않지만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 이분들. 아니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래버리면은 정말 많이 안타깝습니다. 기성 언론과의 출입 기자단과의 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여전히 저는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청와대 흔히 말하는 그 참모들이 발상 자체를 좀 참신하게 전환시키지 못한 측면이 있다. 충분히 다른 어떤 선택지도 많고 출입 기자단과의 어떤 그런 기자회견뿐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첫 출범했을 때 아마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그 얘기 했어요, 저희가. 다른 선택지가 많다. 굳이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을 고집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런 회견 방식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선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집권 5년 차지 않습니까? 그걸 아직 저는 접할 수 없었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아쉬웠고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을 마지막까지 보지 못한 거 이건 굉장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뭐 저는 이제 기자회견 이런 거는 뭐 거기서 기자들의 이제 뭐 수준을 높여야 된다, 질문의 격을 높여야 한다 이런 건 뭐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더 제가 사실은 좀 주목하는 부분이 뭐냐면 왜 이렇게 기자들하고 회견을 안 하냐? 이걸 국민과의 소통 부족, 소통 노력 부족 이런 식으로 등치시키는 이런 프로파간다는 대단히 잘못됐다. 왜 기자들 너희들하고만 그렇게 대화를 해야 국민과 소통이 되는 거야? 이게 굉장히 좀 예전 그 올드한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뭐 소셜 미디어도 없었고, 뭐 그리고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을 해서 이제 청취자분들, 시청자분들하고 또 얘기를 주고받을 그런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야만 정치인들이 계속 이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군요. 그래서 또 언론이 또 국민의 대변인이라는 역할을 또 자임을 했던 거고 그런 건데 요새는 뭐 시대가 또 많이 바뀌고 또 지금 보면은 뭐 오랜 출입처 제도가 이 기자들의 생각이 너무 이제 출입처 중심으로 경도되게 만들어서 사실 실질적으로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하고 기자들이 거기서 안에서 질문하는 것들하고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그래요. 아까도 정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첫 질문이면은 좀 상당히 좀 상징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요. 또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또 우리 국민들이 가장 또 걱정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질문이 나왔으면 했는데 첫 질문에서 사면 얘기가 나왔다는 게 대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뭐 얼마만큼이나 이 사면에 대해서 궁금해할까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사실 백신 관련해서
제가 약간 부연 설명을 조금 하면은 백신의 안전성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방역 당국이 계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상당수 언론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백신을 먼저 계약을 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계약을 해가지고 먼저 구입을 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안전성 문제는 사실 저는 기성 언론들이 일정 부분 도외시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해외 사례에서 백신의 부작용 등이 나오니까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그렇게 백신 구입하라고 난도질했던 사실상 보도를 통해서 그래서 백신의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설명을 하면은 아직도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다는 식으로 비난을 하다가 그 얘기는 쏙 들어갔어요. 지금까지 본인들이 보도했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쏙 들어가고 네. 아니 백신 안전성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맞을 수 있냐 뭐 이런 취지의 질문도 있었거든요. 야, 저건 진짜 좀 아니라고 생각 들더라고요. CNN하고 AP통신 질문을 보니까 북한 문제더라고요. 네. 시야가 문재인 정부에게 이익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여기에 지금 한국 언론이 천착한다면은 지금 저 외신들은 거시적으로 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기자들 중에 그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실 좀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지. 왜냐면은 어쨌든 미국 행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실 뭐 국민들로서도 뭐 기자들로서도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질문도 이제 잘 안 나왔고 또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질문도 사실 잘 안 나와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방역 관련 질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게 그리고 또 질문을 좀 신통치 않게 하니까 왜 이거는 정권에게 굉장히 이로워서 이렇게 질문들을 안 하시나? 이 한 말씀 하시더라고. 네. 와 거기서 내가 진짜 배꼽을 잡았어요. 아니 정말 이젠 기자들을 그야말로 그 머리 위에 계시는구나. 다 보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렇게 약간 중구난방식의 질문이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카테고리로 나눴지 않습니까? 방역하고 사회 분야 그리고 뭐 정치 경제 분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거야 상관없이 자기 질문만 하더라고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대체. 아니 박근혜 때는 그렇게들 열심히 질문을 안 하더니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질문할 기회를 안 준다고 그냥 뭐 성화를 막 보였잖아요. 응? 그럼 뭐해 수준 낮은 질문을 하는데 뭐 근자감 얘기나 하고 말이죠. 하여튼 기자회견 보면서 또 다시 한번 한국 언론에게 절망하는 시간이었고요. 내가 아까 그 페이스북에다가 썼다가 논란이 됐는데 뉴시스 기자가 수첩이란 말이에요. 네. 수첩을 들고 이랬나? 뭐 이랬어. 계속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대개는 이러지 않습니까? 뭘 든다고 했을 때 이렇게 들더니 막 계속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기 나름 공책이었어. 수첩이었는데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 왜 들어 이걸 그냥 마이크 잡고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랬어 잡으면은 이게 의도성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동영상을 쫙 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서서 앉을 때까지 내내 이랬어. 그래서 해명을 하라고. 도대체 이게 왜 그런 포즈를 취했는지. 그랬더니 그 정치부장이라는 사람이 내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은 정확한 워딩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장면을 캡처를 해가지고 올렸거든. 그랬더니 이 게시물이 급속히 퍼진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연락이 와서 알게 됐는데 그 기자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기사를 어떻게 써왔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명예훼손을 자행하는지 모르겠군요. 얼토당토하는 억측이니 빨리 게시물 내리시고 여기 악플다는 분들도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일개 그 SNS 글 올린 사람한테다가. 그래서 제가 공개 질의했습니다. 아니 내가 정치부장한테 물어본 게 아니라 그 기자한테 물어봤는데 왜 그 기자 대신에 당신이 대변하느냐. 혹시 이러라는 걸 당신이 시켰냐. 기자한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그 기자의 그동안에 썼던 기사와 이 액션이 무슨 연관관계가 있느냐. 그간의 기사를 살펴보면은 일어서서 질문 마치고 앉을 때까지 변치 않고 이 액션을 취한 이유를 헤아릴 수가 있느냐. 찾아봤는데 헤아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어떤 기사, 어떤 맥락에서 그 기자의 기사를 읽으면은 이게 이해가 되는지 얘기해달라.
세 번째, 나는 그 기자한테 해명 요구를 했다. 어떤 사실을 예단한 것도 아니고 해명 요구를 했다. 그런데 내 원문을, 내가 원래 썼던 글을 밑도 끝도 없이 명예훼손에다가 얼토당토 않는 억측이라고 말을 하는가. 여기에 내가 아닌 사실을 얘기한 게 있냐. 예를 들면 뭐 그 캡처본을 포토샵으로 작업을 해가지고 날조를 했느냐. 게다가 글을 내리라고 했어요. 지가 뭔데? 글을 내리라고? 그 사람은 소송하겠다는 얘기네. 소송할 것 같으면 법원에서 봅시다. 변호사한테 잘 물어봐야 될 거야. 내 글이 뭐가 문제가 있는지, 법적으로 과연 문제가 있는지 따져봐야 될 거예요. 언론의 자유는요, 언론사만 독점적으로 갖고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기자들하고 기자회견 많이 안 한다고 대통령이 소통 부족이다. 이게 아주 그냥 자기들의 어떤 신념처럼 돼 있는 것 같은데, 언론의 자유는 언론사 정치부장과 언론사 기자만 독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자의 해명을 난 듣겠다고 했으니 그 기자가 해명하면 내가 그대로 카피해서 올리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근데 나는 지금 그거를 보니까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저는 한국 기자 중에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 정도로 용감한 기자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 해명하면 돼. 저는 약간 내가 저 잘못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긴장해서 내가 이런 건데 대통령한테 내가 설마 이랬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불필요한 행동을 일어서자마자 갑자기 보지도 않을 수첩을 들더니 이러고 계속 이랬어요. 계속.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이거야. 그리고 왜 그렇게 집어 이렇게 집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을 했나? 저도 뭐 이렇게 기자 할 때 잘 수첩을 항상 손에 들고 다녔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있겠지만, 근데 뭐 어쨌든 본인이 그런 의도가 아니면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뭐. 그런데 왜 정치부장이 연락이 와가지고 글 내려라. 명예훼손이다. 터무니없는 얘기다. 뭐예요 이거는? 나를 한번 겁주겠다는 얘기야? 뉴시스가 뭔데? 그 정치부장이 뭐 하는 사람인데 뉴시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언론사예요? 난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철 모르는 인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남의 입을 그런 식으로 틀어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모양인데 내가 소송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이런 소송이 아주 이골이 난 사람이야. 한번 소송 걸어와봐. 아주 제대로 대응해 줄 테니까 소송 걸어와봐. 죄송합니다. 굉장히 빡쳐가지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당장 보십시오. 신의 한 수예요. 문재인에게 욕 날린 용감한 기자 난리 났다. 신의 한 수에서? 신의 한 수에서 이게 올라왔어요. 에이구. 내 눈깔만 삔 게 아니야. 신의 한 수도 눈깔이 삐었네. 깔끔하게 해명하고 정치부장 뒤에 숨어 있지 말고 기자답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목이 집중된 기자회견에서 어떻게 이거 할 생각을 합니까? 나는 그게 납득이 안 돼요. 저는 의문이 있기 때문에 의문을 풀어달라고 언론 소비자로서 해명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 해명 요구가 과합니까? 자, 다음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방송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사실은 그 삼중수소와 관련한 월성원전 안전성과 관련한 이 문제 제기는 한겨레가 문제 제기를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만 포항 MBC가 사실상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될 거는 김윤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서 한 발언 때문에 더 논란이 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겁니다. 어디 지방방송에서 얘기한 것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포항 MBC라든가 이런 부분 포항 MBC가 법적 대응을 시사를 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일단 삼중수소 유출과 관련해서 흔히 말해서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중수소와 김윤 위원장이 한 그 막말을 그럼 보도를 하는 곳은 있느냐? 진짜로 별로 없습니다. 대충 한 검색을 제가 오늘 해보니까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굿모닝 충청,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MBC, TBS, 고발뉴스, 뉴스프리존, 포항 MBC 요 정도로 좀 국한이 돼요. 여기 이제 약간의 플러스 정도가 있는 그런 정도인데 저는 다른 걸 다 떠나서 그러니까 원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들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반박을 하는 그런 내용을 기자회견을 소개하는 기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포항 MBC가 정면으로 문제 제기했던 이 월성 원전구역 지하수 방사능 물질 오염이 의심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는 생각보다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현상이 왜 자꾸 빚어지는 것인가?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원전이 대부분 지역에 있습니다. 서울 수도권에 없습니다. 전혀 없죠. 그래서 지역에 제대로 된 어떤 그런 언론사라면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집중적으로 보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도하지 못한 지역 언론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하면 포항 MBC의 문제에게는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고 주목할 만한 그런 사안이었다라고 보는데요. 역설적으로 만약에 수도권 부근에라도 원전이 있었고 그 원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과연 서울에 있는 언론사들이 지금과 같은 어떤 스탠스를 유지를 할 것이냐? 저는 180도 달라진다고 봅니다. 아마 속보로 때릴 거예요, 속보로. 아니 프랑스 세느 강변 파리에서 한 100km 떨어지는 곳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은 소양강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소양강댐 자리에 원전이 있다. 근데 거기서 방사능이 노출됐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난리가 나겠죠. 춘천만의 일이 아니지. 그렇죠. 예. 게다가 포항 MBC가 그동안 보도했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긴 자잘한 고장까지 다 보도합니다. 근데 고장이란 말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원전에서는. 왜냐면은 고장이란 말이 원전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라고 판단하나 봐요. 그래서 무슨 표현이 또 있었는데, 여하간 수습 가능한 것은 고장이 아니다. 이런 아주 이상한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 무슨 얘기죠? 아니, 예를 들면 우리 자동차를 몰고 간단 말이야. 자동차를 몰고 갔는데 고장이 났어요. 그럼 고장 났다고 그러지. 고장 나서 수리했다라고 내 가차가 와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수리하면은 그럼 그게 고장이 아닌 거라는 얘기야. 한수원이 이런 억지를 많이 부리고 있는데, 포항 MBC 가시청 권역에서 원전이 몇 개 있는 줄 아세요? 포항 MBC 가시청 거리에서. 네, 뭐 포항, 경주, 뭐 울진, 울릉. 그쪽에 그쪽에 집중 분포돼 있잖아요. 그렇지. 거기가 12개가 있습니다. 그 12개가 있으니까 포항 그 권역, 포항 MBC 가시청 권역에서 원전은 목숨과 직결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게 민생, 생존의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항 MBC는 사명감을 갖고 이렇게 보도합니다. 열심히 보도해요. 뭐 자잘한 사고라 할지라도 빠짐없이 보도하려고 해요. 왜냐? 지역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니까. 그래서 2014년에는 원전 마피아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월성 원전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다큐멘터리를 냈고, 그래서 한국방송기자협회에서 주는 지역 보도부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4년에. 사실 김윤 그 사람도 지역 출신입니다. 네. 호남 출신이더만 뭐. 네. 과거에 또 민주당에 있었고. 네. 그러다 이제 안철수 따라가가지고 지금 완전히 퇴물이 된 안철수 씨 끝까지 따라간 덕에 서울시당위원장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방방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즘 지방방송이라고 안 해요. 지역방송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지역방송은 SBS는 서울 지역방송이에요. 그렇죠. 포항 MBC는 포항 지역방송이고. 그렇죠. 그런 의미의 지역방송이지, 과거에 서울의 반대 개념으로 지방방송? 옛날에 없어졌습니다. 아직까지도 지방방송이란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거죠. 게다가 또 김윤 씨는 아마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방방송 꺼라. 흔히들 그런 지역방송을 폄훼하기 위해서 쓰는 표현들. 지방방송 꺼라. 뭐 그 차원에서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 그렇지. 네. 근데 말이죠. 이것도 정말 무식한 얘기입니다. 정말 무지한 얘기예요. 아니, 포항 MBC에서 가짜 뉴스, 지역 MBC에서 가짜 뉴스가 나와도 예를 들면 방송 감독기관이 관대하게 봅니까? 그럴 리가요. 그럴 리가 없어요. 서울 MBC나 포항 MBC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잣대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가짜 뉴스가 나오면 아무리 가시청 권역이 서울만큼 넓진 않더라도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방방송 운운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 원전 뉴스가 포항 MBC에서 뻥튀기한 것이다. 침소봉대한 것이다. 정치적 가짜 뉴스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정말 중대한 명예훼손입니다. 이 방송사가 가짜 뉴스를 내보내면은 존립이 위태로워요. 그런데 그 정치인이 그렇게 사실관계 파악 없이 아예 가짜 뉴스를 내는 지방방송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이건 정말 이거야말로 명예훼손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기성언론, 서울에 있는 기성언론들의 일부가 원전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반박을 하는 그런 기사를 많이 내보내요. 그거는 본인들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원전과 너무나도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문제 없다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고요.
월성 원전은 물론이고 원전의 안전성과 관련해서 원전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교수라든가 학자라든가 그쪽 네트워크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래 왔거든요. 당연히 이 문제에 있어서도 별 문제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 사람들의 얘기만을 듣고 판단할 문제는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약간 또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게 상당수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지역에 원전이 없는 그러니까 원전의 대부분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많이 고려가 됐지만 흔히 말해서 좀 거칠게 얘기하면 원전 마피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쪽하고 서울에 있는 기성 언론들이 많은 부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그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게 아닌가. 사실 KBS만 하더라도요. 대구라든가 지역 천국에 있는 쪽에서는 그래도 리포트를 보도를 하거든요. 서울 KBS는 보도를 거의 안 합니다. KBS 뉴스9이 보도를 안 해요. 안 합니다. 지금 뭐 메인 뉴스에서 안 합니다. 12시 뉴스, 저녁 7시 뉴스, 아침 뉴스에서는 좀 다루긴 하는데 한 2번 다뤘어요. 네. 이제 메인 각각. 뉴스에서는 근데 KBS는 지금 전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9시 뉴스에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스탠스죠. 아니 사실 신뢰도, 선호도 1위 네. KBS 아닙니까? 2020년 4분기 미디어 신뢰도 조사에서 1등을 한 KBS. 게다가 KBS는 재난 주간 방송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첨예한 정치적 사안으로 지금 변질이 된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딱 팩트 체크를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건 이렇습니다. 이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KBS는 누군가의 편을 든다는 이런 비판이 무섭나 봐요. 부담스럽나 봐요. 일단 수신료 문제 때문에 정치권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면은 초기에 보도를 우라카이 보도도 안 한다는 건 뭐 KBS의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뭐 그걸 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한다 치더라도 1월 11일 그때 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때 이 보도를 언급했거든요. 네. 월성원전 3중 수소 아주 충격적 다량 누출 얘기를 해서 그 당시 국민의힘도 받아치고 막 정치적 논쟁이 됐습니다. 그조차도 9시 뉴스에서는 다루질 않아요. 이거는 직무유기 아닙니까? 아니 이게 3중 수소 유출이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인가요? 사실 일반 국민들 뭐 저도 그렇고 이 원전에 과학적으로 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뭐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일단 원전에서 뭐가 나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굉장히 공포스럽게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공신력 있는 언론이라든지 뭐 어떤 뭐 전문가들이 아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뭐 국민의힘이나 뭐 그쪽에서는 자기들이 유리한 발언만 혹은 조선일보나 그쪽에서는 그런 보도만 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KBS 정도 되는 공영방송이라면 양쪽의 주장을 봐서 좀 어떤 게 맞는지 정확하게 보도를 해주는 게 더 그 역할에 어울리는 행동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아무 보도 없이 그냥 침묵을 하는 거는 저도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 참 너무 고생 많네요. 지역 언론으로서 포항 MBC.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으면 예. 김윤 위원장이 했던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 언론에 대한 폄훼성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요. 그런 인식이 적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지역 방송에 대한 지역 방송에 네. 대한 편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네, 그래서 저 발언이 적절치 않은 발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 언론을 접하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지역 언론 잘 안 접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쪽에 굉장히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구체적으로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잘 접해보지 않은 분들은 실제로 지역 언론에 대해서 저런 인식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저런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먹혀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들의 능력이 좀 알릴 수 있는 데까지는 이 지역 언론들이 굉장히 포항 MBC 같은 경우는 포스코하고도 지금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죠. 지금 각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야말로 저는 전국적인 이슈로 가져가도 충분히 될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슈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제대로 조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지역 MBC 저널리즘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잘난 서울의 방송 3사가 다 침묵할 때 네, 목포 MBC는 그렇죠.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보도했어요. 그렇죠. 목포 MBC를 누가 비난합니까? 누가 폄훼하고 누가 무시해요? 따지고 보면
목포 MBC뿐입니까? 지역의 그 MBC 계열사들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있기 때문에 뭐 순환 근무하는 게 아니라 입사 후 거기서 퇴직할 때까지 계시는 기자들이죠. 네. 본인이 퇴직하지 않는 이상은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공영방송이란 말이에요. MBC가 지역 MBC가 또 그분들의 저널리즘을 저는 폄훼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무지와 무식과 무도함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 지역 방송을 가장 무시하는 집단 중에 한 집단이 서울에 있는 기자들일 서울 거예요. 패권 맞아요. 기자들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하는 것도 서울에 있는 언론 종사자들이 정말 은연중에 그런 인식을 좀 가지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얘기와 함께 이재용 2년 6개월 네. 형이 선고가 됐는데 네. 이게 사실 대법원 양형 기준을 보면은 최하가 4년이에요. 맞아요. 예. 근데 준법감시위원회 이게 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더만 그럼 4년으로 가야지. 그게 그렇죠. 2년 6개월이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난데없이 할인 행사를. 그 파견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지금 1년을 살았어요. 1년 하고도 한 보름 남겨놓고 1년을 살았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1년 6개월만 더 살면 되는데 이게 형기의 3분의 2를 살면은 가석방을 할 수가 있어요. 네. 3분의 2면 얼마예요? 12, 6 이러면은 24에 6, 30. 30개월, 15개월. 그러니까 3개월만 더 살면 이제 가석방 요건이 되네요. 그러면 이제 올해 아, 3분의 2니까? 3분의 2니까 예. 30개월 아닙니까? 3분의 2면 그렇죠. 20개월. 20개월. 그러면 지금 저 12개월을 살았단 말이야. 네. 8개월을 더 살아야 되네요. 8개월, 9개월 더 있으면은 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데 아니 그러면- 당장 3분의 2 치운다고 되는 건 아니고 네. 조금만 더 있어서 그다음에 가석방은 누가 해주는 줄 아십니까? 검찰? 아닙니다. 법원도 아닙니다. 법원은 이제 보석을 할 수 있는 네. 거고 가석방은 구치소장, 아, 구치소장. 교도소장 이런 분들이 모범수에 한해서 해주는데 뭐 일단 가석방 추천으로 이름이 올라가면은 뭐 거의 뭐 빠꾸를 먹는다든지 그러니까 법무부로 결국 상신을 해야 되는 건데 법무부에서 빠꾸를 먹인다든지 그럴 일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금 12개월 살았으니까 8개월만 더 살다가 나오실 수가 있는 게 현재 상황인데 그러면 딱 지금 그 예상대로라면 크리스마스 앞두고 네. 가석방 그치 그쯤 되면 이제 크리스마스 얘기 나올 만하네. 네. 아니면 추석. 그쵸. 빠르면 추석일 수도 있겠네요. 예, 네. 그래요. 저는 우리 삼성전자의 주주들에게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사라졌기 때문에 아마 네. 이재용이 없는 기간에는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오게 될 것이다. 미리 축하드린다고 했습니다. 아, 9개월 뒤에 팔아야 되나요? 나올 때쯤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법원이 너무 터무니없는 판결을 많이 해서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지니까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이재용마저도 그렇게 터무니없이 풀어주면은 집행유예로 풀어준다면은 이건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절한 선에서 국민들에게 이재용은 보냈다 이런 이미지를 쌓고자 이번 판결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2년 6개월이 많은 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그럼요. 이재용의 범죄에 비하면 이거 정말 터무니없이 싸게 끊어준 거라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저는 재판장이 꼼수를 썼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법대로 하면은 절대 2년 6개월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4년은 나와야 되는 그럼요. 거예요. 왜 2년 6개월인가? 방금 김용 PD가 얘기한 집행유예 때리면 이 역풍을 본인 입장에서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내일 아마 재계 입장 받아가지고 2년 6개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거의 대다수 언론들이 그렇게 보도를 할 겁니다. 한국 경제가 이제 거덜날 것처럼 삼성 망할 것처럼. 네. 근데 그렇지 않다. 예. 하여간 언론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 감옥 들어가면 광고가 안 나오나? 삼성 광고? 글쎄요. 잘 안 나오겠죠. 아무래도 뭐 그래요. 저는 이제 주시하려고 그럽니다. 뭘 광고가 주시하려고 나오는지. 하느냐? 딴 게 아니라 댓글 부대의 활동이 축소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어마어마한 것들이 지금 막 설치고 다니는데 왜 재용이 형님이 감옥에 들어가시고 그들의 활동이 주춤하다면은 빼박 아닙니까? 예, 한번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